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6월 20일,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20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QQY님 부정선거 전문 조작단 선관위 해체하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뭐 제가 그 안동데일리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서는 그 취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요. 여러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주요 언론 매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여 성향의 그 부정선거 없다라는 이런 그 뉘앙스의 방송을 하는 곳이 두 군데 꼭 집어 보면은 지금 그 JTBC 그리고 그 YTN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죠. 그리고 다른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이 정도면 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저는 취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속 그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적었지만은 부정선거 전문 조작단 선관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저는 뭐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제 뒤에 제가 쉽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파란색에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에 QR코드가 투표 용지에 있음으로써 투표의 익명성, 그죠? 투표의 익명성, 비밀선거 원칙을 비밀선거가 무엇인지 규정한 것을 선관위 측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공직선거법 제146조 3항에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146조 선거 방법의 3항에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빨간색에 그려진 당일 투표용지에 1년 번호는 우리 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뗍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정보가 특정할 수 있는 이 연결이 가는 우리 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위로 자르는 거죠. 잘라서 자른 삼각형의 모양은 투명한 유리 플라스틱 유리 통에 이제 집어넣고 나중에 또 그것을 비교해서 몇 장이 몇 명이 투표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그냥 QR 코드 숫자가 없지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QR 코드 리더기를 갖다 대면은 31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당일 투표 용지에도 일련 번호가 7자리가 있지만은 이 QR코드에도 그대로 7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제146조 선거의 방법에 나온 이 3항 위반입니다.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자, 이게 그냥 이 용지를 받고 그대로 그냥 사전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럼 관내 사전 투표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게 가서 개표기를 전자 개표기, 그죠? 투표지 분류기인데 전자 개표기입니다. 그걸 통과하면서 아시죠? 이미지가 스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번호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QR코드인데 이게 번호가 있단 말이죠. 이 번호와 그 다음에 여기 후보자가 찍힌 거, 그죠? 그 다음에 사전 투표 때
이틀 동안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첫째 날, 둘째 날, 2번 합니다. 그때 이제 사전투표소에 갔을 때, 뒤에 보이는 PC, 노트북일 수도 있고, PC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PC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교신을 합니다. 뭘로? 본인 확인기가 지금 사전투표 용지 써진 그 위쪽에 있는데요. 본인 확인기.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리고 또 운전면허증 등을 받아서 집어넣으면은, 그죠?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스캔이 돼가지고 그 정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교신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양심 선언도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학 교수님도 그렇고 여기 보안 쪽에 특히 보안 쪽 그리고 오라클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서버 데이터베이스나 서버 등에 기록이 남는다고 남지 않는다고는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절대로 하지 않죠.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스 코드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설계도입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제가 소스 코드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용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가지고 제가 한 것이 소스 코드는 영화로도 나왔죠. 소스 코드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거나 소스 코드라는 것은 본래 원시 코드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용어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상세한 설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간에 사고라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 복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모든 것이 오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라클에 대해서도 오라클사와도 접촉해봤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컴퓨터에 우리 이 교신한 거 그다음에 특히 소스 코드 여러분 이거 소스 코드는 이미 민경욱 의원 재판에 대법원에서 소스 코드의 프로그램을 변호인단에게 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이제 조건은 이렇게 했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데 이건 어디 누설하지 말고 변호인들이 알아서 소스 코드를 보고 거기에 따르는 이건 당연히 변호인들이 소스 코드를 변호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소스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소스 코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노출시키거나 이거 기자회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소스 코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모든 기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버에? 바로 통합선거인명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상 정보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죠? 여러분, 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투표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나온 뒤에, 모든 국민의 X파일이 있다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낮에, 제6공화국이라는 다큐, 어디 MBC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지켜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1987년, 예? 때, 87년도 6월 10일 항쟁 쭉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6.27, 6.29 선언 날 때, 제가 고등학교 아마 때가 1학년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직선제, 뭐,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간 선제,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와 이제 직접 보는 거, 그거는 알았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또 학교 다니면서, 그때 아마 그 정교조, 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고등학교 교수 선생님들한테, 직선제 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저도. 예,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구나, 라는 것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제6공화국 하면서 그 방송을 쭉 보니까, 완전히 이것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분단된 국가입니다. 북한이 있고,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회주의, 항상 적화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남한에는 그를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뭐 고위 북한에서 지금 한국에 뭡니까? 한국으로 기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으로 온 그 간첩을 만들어서 난파시킨 그분 있죠.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김국성 씨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요. 뭐 20만 명 그랬나요? 예, 오세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20만 명, 제가 알기로는 20만 명인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2만 명은 아닌 것 같고, 20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 이 국내에, 남한 내에, 이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 그죠?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반헌법 세력, 그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그리고 저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군 물러가라, 철수하라.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게 그 서버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아까 지금 제 뒤로 있는 그림에서 PC가 있었고 본인 확인기, 투표용지 발급기,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인데요. 이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잠깐만요. 이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서로 교신해가지고 본인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통합선거인명부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가위질 하고 있는데 QR코드 있죠. 거기에 일련 번호와 연결이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쳤습니다.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근데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왜 거짓말을 쳤을까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짓말 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왜 거짓말을 쳤을까요? 이거는 국가 반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거 부정 이거는 관심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닙니까? 산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어리석은 사람처럼 초가상간 태우고 눈물 징징 흘리고 하는 것보다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근데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예? 벌써 2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법정 기한은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판결 안 합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예? 여기에는 뭐 여야 할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이렇게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특히 이준석 같은, 네? 이준석 하버드 컴퓨터 뭐 쪽으로 나왔다면서요. 뭐 합니까 지금? 네? 그리고 요번에 비례대표인가요? 이영이라는 젊은 국회의원 있죠.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까 1987년 제가 제6공화국이라는 MBC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는 그것은 선전선동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 다큐멘터리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역사를 잘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얘들한테 그런 것들을 주입하는 거죠. 그런 것은 못된 짓이고 나쁜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언론이 해야지, MBC라는 곳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편향되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반성해야 됩니다. MBC는. 이것뿐입니까? 얼마 전에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KBS에서 편파 방송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성명서 발표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아마 지금은 고발인 조사를 까지 했는데,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상혁 같은 경우에는 또 토지 가지고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것 말고도 방송국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완전히 완장찬 사람들한테,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런 데서 선배를 불러놓고 이런 아주 대먹지 않은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KBS, MBC의 주인은 우리 공영방송의 시청자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인인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거기는 종이란 얘기죠. 종을 잘 감시해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데로 썼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개표 날은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이제 조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 갈아치기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벌어진 이 사건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전환기 시점이라고 하죠. 과거의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의 산업혁명, 이것도 18세기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전환기 시대였습니다. 항상 이럴 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잡는 조직이나 나라가 이 리더, 세상을
리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잡아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하는 말이 어제 제가 그 선거 전문가들 컴퓨터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라클 등을 통해서 보안, 해킹 여기 철저하죠. 철저해. 근데 이 관리하는 자가 그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소스 코드 공개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 가서 소스 코드 공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아까 87년 그 제6공화국 그 보니까 시위하는 거 뭐 드라마틱하게 편집해가지고 정말 전두환 정권 그 노태우 정권 그리고 하나회를 완전히 뭐 괴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 예, 우리의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그 정도의 다큐를 만들 정도면 예? 저기 북한에 가가지고 영화 다큐 찍어야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예? 정신 차리십시오.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공직자, 특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비겁하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현실에서 비겁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지탄 받아야 됩니다. 87년 그 당시에 영상을 보니까, 1980년, 5.18에 대해서도 아까 봤습니다. 네. 그런 시각으로만 봐야 되겠습니까? 언론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7년 60항쟁 그리고 6.29 선언 이어지는 거기에 드라마틱한 요소 집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을 인간의 삶 그리고 국가의 존망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얘기했고 오늘은 제가 그 정보 처리 학계지에 2012년도에 이제 발표된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이광우 박사의 논문을 제가 좀 이렇게 읽어 드릴 겁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나온 비밀투표라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한 것이 아까 공직선거법 146조 3항 그리고 제 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이래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있는 사항을 얘기했고 그 앞전에는 헌법에 대통령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이렇게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하고 비밀 선거 위배된 게 지난 상구 대선 때 은평구에서 일어났죠. 여기서 대해서 뭐 변호사 집단에서도 일어나더니 지금은 조용하더라고요. 속구리 그다음에 뭡니까 쓰레기 봉투 거기에 직접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가지고 넣겠다 이렇게 했죠. 직접 선거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다음 비밀이 보장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죠? 그리고 이재명 표가 찍힌 표가 나왔죠. 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6.1 지방선거에서는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 의성 그리고 의성 그다음에 경상북도 또 하나가 의성하고 예천인가? 아무튼 그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장들이 고소 투표할 때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투표하러 가지 않겠지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더 받아가지고 대신 찍어가지고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물론 그 우리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중앙선관위보다는 덜하지만 그런 부정선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선거관리 제대로 못하고 뭐 했습니까?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되겠죠. 여기에 더 위로 올라가면 중앙선관위가 책임져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직선거법 146조하고 167조는 이제 비밀선거에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된 얘기를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갔네요. 자, 그러면 네. 자, 이 지금 특집사 이래가지고 저 모바일 전자선거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이렇게 해서 이광우 삼성전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있고요. 소론. 제가 이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전체는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는 것은 에스토니아 얘기도 나오는데 한 2페이지.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 내용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이 나면 방송이 끝이 나면 제가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 제 댓글 맨 위에 제가 이 파일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라.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안 나오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이렇게 하면 안 나와도 됩니다. 저는 안 나온 거 그냥 읽는 것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저는 편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뭐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2012년에 발표된 그 논문입니다. 모바일 전자선거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이광우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서론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해외 사례 여러 군데 찾고 있고 대한민국의 선거는 정말 그 선거 전문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건 뭐 정말 대단한 사기 사건이다. 중앙선거 여기 관련자들은 이거는 엄청난 그런 그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서론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면요. 지금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성과 독단, 그리고 권위적인 그 행태들, 그 선거 그 투개표 과정에서 이번에 잘 보셨죠, 여러분?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 참고로, 모바일 전자선거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을 구글에서 이렇게 요 단어를 치시면은, 이걸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하고요. 예, 서론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왔다.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 서비스로 변경해 왔으며 배치 시스템을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해왔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뱅킹은 금융 업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ATM은 금융 업무에 있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널리 사용되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는 휴대폰,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단말을 통해 이용한 투표 방식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선거에 활용되고 있다. 전자선거는 일련의 선거 과정을 걸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IT 기술을 활용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단계부터 투표, 개표 절차까지 적용될 수 있다. 전자선거는 그동안 사회에 만연해 있던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하고 선거 비용을 절감하며
국가 전략적으로 전자정부를 표방하여 공공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꾸준히 언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자선거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투표율 저하와 함께 전통적인 종이투표 방식에서 발생했던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50여 개국이 전자선거의 도입을 시도하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에는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전통적인 선거 방식 이외에 새로운 전자선거 참여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유권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전자투표기를 국외에 수출하는 전자투표 선진국이 되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 방식까지 활용하면서 전자투표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전자선거를 도입하여 발생하는 수행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도 직계 작업 시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는 그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지만 전자선거의 긍정적인 이면에는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흔들리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현재 전자개표기 보십시오. 벌써 이때도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자, 현재 전자개표기 도입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는 우선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자선거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투표 또는 개표 단계의 일부의 IT 기술을 접목하여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전자선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결해야 실제 공직선거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자투표기 도입 이후 국민의 신뢰감을 얻지 못한 영국, 네덜란드, 미국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TV를 통해 ARS 자동응답 서비스나 SMS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모바일 온라인 투표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의 경선에 활용된 경우에는 대리투표나 비밀투표 훼손 등의 이유로 현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원고는 국외의 모바일 전자선거 시스템 동향을 살펴보고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예, 여기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 및 현황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국내외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 및 현황. 국내의 전자선거는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개수기를 도입했습니다. 개수기. 네,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투표지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는 또 투표지 분리기네요. 예. 기술적으로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전자투표기까지 개발 완료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투표지 분리기를 도입할 당시 투표지 분리기의 정확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된 바 있으나 실제 공직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투표지 분리기를 이용하여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를 진행한 후 심사, 확인, 집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의 경우에는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다. 통합진보당, 잘 들어보십시오. 통합진보당에서 실시한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당시 경선에서는 인터넷 투표 방식에서 특정 IP에서의 투표 집중 및 대리투표, 선거 임명부 조작, 개표 프로그램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프로그램 변경 내역을 기록하는
형상관리 시스템의 부재, 시스템 관리자의 허가되지 않은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및 수정으로 인해, 그죠? 이 범죄죠, 범죄. 수정으로 인해 선거 조작입니다. 인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바 있다. 마찬가지로 2012년 민주통합당 선거 후보 경선 방식으로 채택된 모바일 전자투표에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접수 문제가 발생하여 모바일 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가장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이게 2012년 그 논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SMS, 무선 인터넷 모바일 투표 및 ARS 모바일 전자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선거에서 이 선거에서 사용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국내 모바일 투표 수행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오른쪽에 투표 방식에 따라 본인 인증을 미리 설정한 비밀번호로도 구현 및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얘기한 거고요. 그 아래쪽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은 기존 종이 투표 방식과 같이 통제된 환경에서 기표가 이루어지는 투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 중 비밀선거 원칙이 실현되기 어렵다. 또한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노년층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인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계 회사 직원 등에게는 투표 참여의 장벽이 될 수 있어 보통 선거 원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나옵니다. 자, 2005년 에스토니아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직선거인 지방선거에 인터넷 전자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유권자 인증을 위해 카드 리더와 전자주민증 ID 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2007년 총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선거 법안을 에스토니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다. 국내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에서 시행하는 휴대폰을 이용한 투표 방식은 SIM 카드에 들어있는 디지털 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국과 대비되는 것이 나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서 전자선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었던 이후에는 1998년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자주민증 그리고 전자투표 등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활발히 추진한 것이 밑거름이 되었다. 모바일 전자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모바일 전자선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선거 시스템에 탑재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시민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신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선거 시스템 내부를 공개하는 것이 있다. 전자선거 시스템 내부를 공개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노출시켜 선거 당일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제로데이가 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제로데이가 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 장에서는 모바일 전자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래가지고 오픈소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각지대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됩니다. 설계도를 공개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믿어달라? 여기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우리한테 공개해야죠, 국민들한테. 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관위가 앞장서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모바일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여기는 했고요. 오픈 소스 개발 정책. 대부분의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업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내부를 공개하기 꺼려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 내부를 공개함에 따라 전자투표 시스템의 취약점 노출과 함께 안전성 저하 및 저작권을 침해를 들고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중앙선관위가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재판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또 국방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반면에 학계나 공개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공개적인 개발을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업적인 전자투표기 업체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불필요한 공개로 인한 시스템 안정성 저하를 이유로 자기 자사의 투표기에 대한 세부적인 하드웨어나 구조나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기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상업적인 제품에 반대하여 공개 프로젝트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안전한 전자투표기로 간주되었던 어큐4TS 전자투표 시스템도 소스 공개 후 많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듯이 오픈소스 정책을 택하면 많은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 전자투표 시스템의 소스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지만은 이게 12년입니다. 12년 논문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시민단체에서 여러 번 소스코드 공개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안동데일리에 가시면 그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소스코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죠. 근데 지금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민경욱 의원 재판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저와 관련된 재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스코드를 반드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스스로 국민들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 소스코드는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아직 전자투표 시스템의 소스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걸 공개해야 우리가 유권자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개하십시오, 제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왜 공개 안 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기자들 좀 취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주요 매체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오픈소스 개발 정책을 적용하여 모든 컴포넌트를 간소화하게 설계하고 안전성, 신뢰성 및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투명하게 개발함으로써 투명하게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과거에 무폭력으로 그 에스토니아를 그 지켜낸 국민들입니다. 예? 그 우리 막 양손을 그 잡고 진짜 그 인구는 뭐 200만도 안 되는데요. 아무튼 IT 강국이고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 그 뭐 저기 뭐야 그 영국과 네덜란드 요거 하고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되는 시점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전자투표를 도입 및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영국은 2001년 다양한 방식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화 및 홍보에 노력했으나 2008년 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가 투표 결과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결국 전자투표 계획이 무산되었고요. 전자투표는 전통적인 종이 투표 방식을 IT 기술의 힘을 빌려 전산화한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에서 전자투표 방식에서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는 전자투표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 중이었으나 2006년 전자투표기에 대한 취약성이 발표되면서 전자투표가 전면 금지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그러면은 3-2 다시 조금 요건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비밀 투표에 대한 보장 부분을 인터넷 전자투표와 모바일 전자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비밀 투표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투표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는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예? 통진당 아닙니까? 통진당.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각 유권자의 투표값이 SHA-256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설계상의 오류로 유권자의 투표값이 모두 추적되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 도출 나온 거고요. 정보보호 제품에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나 보안 프로토콜을 새로 설계하여 제품에 구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소스 코드를 공개를 국민들에게 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라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8년도인가요?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당신들 바코드 쓰는 거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정하겠다고 해놓고는 쓰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이것도. 네? 이거 그때 그 사무처장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다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안동데일리에서 검색하시면 기사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통합진보당에서 있었고요. 정보보호 제품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나 보안 프로토콜을 새로 설계하여 제품에 구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키 관리 및 암호화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은 난수 발생. 원래 난수로 하는 건데 난수로. 근데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번호가요. 그리고 특히 자, 난수 발생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자, 지금 이게 지금 난수로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의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키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 적용 순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벌써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선거하는 것보다요, 이 안전성,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그죠? 그런 데 대한 그 신뢰가 먼저지, 예? 이렇게 그냥 신뢰성을 주지도 못하는 그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불신을 사고, 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게 하는 이런 그 일은, 공공기관에서 특히 그 선거를 관리한다는 곳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도 제가 읽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중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은 기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 미국의 인터넷 부재자 투표 프로젝트는 결국 시행되지 못했지만 스위스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투표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기술적인 차이가 아닌 문화적인 차이. 성숙해야죠. 국민들도 성숙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관, 정부 기관은 또 투명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로 보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인터넷 투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비교적 잘 되는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직 국내에서는 공직자 선거에 모바일 전자 선거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뭘로 하고 있습니까? K보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바일 선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에 여러 가지 해킹 사례에 대해 충분히 안정성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조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을 통해, 여기는 오픈소스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스코드입니다. 소스코드 설계도 아까 말씀드린 통해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그쵸? 검증을 받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학자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오픈소스, 지금 오픈소스는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강력한 그 소스코드의 공개 요청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이광우 그 삼성전자에 계신 분인데요. 예. 박사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 그림 빨간색의 이지. 그러니까 과거 아날로그 시대 때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제 확인하면 됐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복잡해진 거죠. 미스테리라고 지금 적어놨죠. 서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하고 그 사전 투표할 때 들어가면은 이제 선거 명부 단말기, 그 다음에 본인 확인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교신을 하죠. 중앙선관위 서버가.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는 그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해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연결할 수 있다. 일련 번호와
신상 정보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개표할 때 그것이 스캔되졌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그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버리면 일련 번호하고 또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일련 번호와 시선 정보가 매칭이 되고 그러면은 일련 번호를 딱 사이에 두고 누구를 찍었다는 거하고 누가 누구를 찍었다는 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사기치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픈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오픈소스에 확인 없이 어떻게 진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소스 코드는 공개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투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 쉽게 선거 4.15 총선은 하자 있는 선거로 선거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19분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와 관련된 그 정보들은 인터넷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저도 이거 여러 가지 하다가 오늘 이거 말고 또 오늘 할게. 이거 말고도 이것도 다음 시간에는 이 전자투표 시스템 실용화 현황과 전망 해가지고 이거 쓰신 이 논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여기 이게 지금 에스토니아의 밑에 보면은 에스토니아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렇게 에스토니아 이게 그 주민등록증 비슷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에스토니아는 어떻게 지금 전자투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사회적 합의가 되려고 하면 신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송이 끝나는 대로 커뮤니티나 아니면 댓글 맨 상단에 이 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안동데일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